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다. 윤서연은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통유리 앞에 서서 도시의 불빛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용의 등줄기를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손에 들린 와인잔 속 붉은 액체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국내 최고의 IT 기업 아우라테크의 창업자이자 CEO인 그녀에게 이 풍경은 성공의 증표이자 고독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때 뒤에서 부드러운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익숙하고도 달콤한 향기가 콧가를 스쳤다. 무슨 생각 그렇게 해, 여보. 남편 강지훈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했다. 그는 서연의 어깨에 턱을 기대며 그녀와 같은 곳을 바라보았다. 훤칠한 키와 조각 같은 외모, 그리고 명문대 출신의 변호사라는 직업까지. 그는 누가 보아도 완벽한 남자였다.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그의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그냥 우리가 이룬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싶어서.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언젠가부터 자라나기 시작한 작은 의심의 씨앗이 숨겨져 있었다. 강지훈은 진정으로 윤서연이라는 여자를 사랑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녀가 이룬 부와 명예를 사랑하는 것일까? 의심은 아주 사소한 순간들에서 시작되었다. 값비싼 선물을 건넬 때마다 그의 눈에 스치던 만족감,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 유난히 다정해지던 그의 태도, 그리고 가끔 그녀가 사업적 어려움을 토로할 때면 미묘하게 굳어지던 그의 표정. 그 모든 것이 서연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결국 그녀는 위험한 결심을 내렸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이 남자가 곁에 있어줄 것인지 그의 사랑의 진위를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제국을 담보로 하는 거대한 도박이었지만 그녀는 이 불안감을 안고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었다. 진실이 무엇이든 직접 마주해야만 했다. 계획은 치밀하고 정교하게 수립되었다. 그녀는 가장 신뢰하는 비서이자 오랜 친구인 최민혁 실장에게만 자신의 의도를 털어놓았다. 최 실장은 처음에는 극구 반대했지만 서연의 단호한 눈빛 앞에서 결국 그녀의 조력자가 되기로 했다. 그는 서연의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창이었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작전의 첫 단계는 아우라테크의 가짜 부도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이었다. 최 실장은 회계팀과 법무팀의 극소수 핵심 인력과 함께 해외 투자 실패와 신기술 개발 좌초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냈다. 주가는 폭락할 것이고 채권단은 압류를 시작할 것이며 언론은 연일 그녀의 실패를 대서특필할 터였다. 동시에 서연은 개인 자산을 은밀하게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 펜트하우스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은 담보로 잡힐 예정이었고 슈퍼카들과 요트, 그리고 그녀의 이름으로 된 모든 주식과 채권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오직 비상금 명목에 현금 일부만을 숨겨둔 채 완벽한 빈털터리가 될 준비를 마쳤다. 새로운 보금자리는 서울 변두리의 낡고 허름한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방이었다. 최 실장이 익명으로 계약한 그곳은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나오는 곳이었다. 서연은 직접 그곳을 찾아가 앞으로 자신과 지훈이 함께 지내야 할 공간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비참했다. 모든 준비가 끝난 어느 금요일 저녁 서연은 평소보다 조금 더 화려하게 차려입었다. 최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고 지훈이 가장 좋아하는 와인을 주문했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만찬이 될 것이었다. 지훈은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에 감탄하며 달콤한 말들을 속삭였지만 서연은 그의 눈동자 속에서 그 어떤 진실도 읽어낼 수 없었다. 식사가 끝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서연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는 최대한 절망적이고 무너진 표정을 연기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닥쳤음을 고백했다. 해외 투자 사기로 인해 모든 자금이 묶였고 회사는 곧 파산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지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는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연을 쳐다보았다. 그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충격과 불신, 그리고 아주 희미한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동요였다. 그는 아내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장난하는 거지. 지금 그의 목소리는 더듬거렸고 평소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여보. 나 때문에 당신까지 힘들게 만들어서. 우리 이제 아무것도 없어. 이 집도 차도 전부 빼앗기게 될 거야. 그 순간 강지훈의 얼굴에 드러난 것은 절망이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대상은 명백히 서연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잃어버리게 될 화려한 삶을 애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곧 표정을 바꾸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을 끌어안으며 마치 연습이라도 한 듯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괜찮아 여보. 당신만 있으면 돼.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 내가 있잖아. 내가 어떻게든 할게.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되어 있었고 그의 품은 따뜻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모든 것이 정교하게 계산된 연기임을 직감했다. 그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동정심으로 위장된 경멸을 담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예상이 맞았다는 것에 대한 비참함과 이제부터 시작될 지독한 진실 확인의 시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녀의 위험한 연극은 이제 막 일막을 올렸고 무대 위에는 2명의 배우만이 남아 있었다. 다음 며칠 동안 그들의 삶은 급격하게 변했다. 압류를 알리는 붉은 딱지가 집안 곳곳에 붙었고 사치품들은 하나둘씩 사라졌다. 지훈은 겉으로는 서연을 위로하며 묵묵히 이삿짐을 날랐지만 그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만 갔다. 그는 변호사 사무실에도 제대로 출근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시는 날이 잦아졌다. 마침내 그들은 반지하 단칸방으로 이사를 마쳤다. 지훈은 방 한가운데 서서 눅눅하고 어두운 공간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둘러보았다. 우리가 정말 여기서 살아야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 담겨 있었다. 서연은 애써 밝은 척하며 그의 팔을 잡았다. 조금만 고생하자. 금방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녀의 위로는 더 이상 그에게 가닿지 않았다. 그날 밤 지훈은 처음으로 서연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다. 좁은 침대에 나란히 누웠을 때 그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더니 결국 거칠게 몸을 일으켰다. 젠장 도저히 못 자겠어. 곰팡이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그것이 시작이었다. 그는 사사건건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부족한 반찬에 대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온수에 대해, 그리고 시끄러운 옆집 소음에 대해. 그의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예민하고 폭력적인 본성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려 노력하지 않았다. 서연은 묵묵히 그의 모든 불평과 짜증을 받아내며 음식을 만들고 청소를 했다. 그녀는 한때 수천억을 주무르던 CEO였지만 지금은 무능한 남편의 비위를 맞추는 가난한 아내를 연기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지옥을 오갔지만 아직 연극을 끝낼 수는 없었다. 그가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그 바닥을 확인해야만 했다. 반지하 생활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강지훈의 위선적인 가면은 눈에 띄게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희망을 연기하지 않았다. 대신 절망과 분노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서연을 정신적으로 압박했다. 그의 언어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한때 사랑을 속삭였던 아내의 심장을 무참히 후벼 팠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시궁창에 처박혀 살 일도 없었어. 어느 날 저녁 술에 취해 들어온 그가 처음으로 내뱉은 본심이었다. 서연은 늦은 저녁을 차리던 손길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경멸과 원망이 뒤섞인 시선으로 그녀를 쏘아보고 있었다. 서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밥상을 차려 그의 앞에 놓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소박한 찌개.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위로였지만 지훈에게는 초라한 현실을 상기시키는 증거일 뿐이었다. 그는 밥상을 발로 걷어찰듯 쳐다보더니 거칠게 숟가락을 집어들었다. 식사 시간은 침묵의 고문과도 같았다.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좁은 방 안을 날카롭게 채웠다. 서연은 맞은편에 앉은 남자를 조용히 관찰했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다정했던 그는 이제 없었다. 그의 자리에는 자신의 실패를 아내의 탓으로 돌리며 자기 연민에 빠진 비겁하고 나약한 남자만이 앉아 있었다. 그의 변화는 일상 곳곳에서 나타났다. 그는 변호사 사무실에 나가지 않았다. 동료들에게 아내가 파산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죽기보다 싫다며 사실상 모든 사회생활을 중단했다. 대신 그는 매일같이 술을 마셨고 돈이 떨어지면 서연이 몰래 숨겨둔 비상금을 찾아내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가져갔다. 이 돈이라도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당신은 정말 대책 없는 여자야. 그는 돈을 가져가면서도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서연은 그의 손에 들린 푼돈이 사실은 자신의 제국에서 나온 아주 작은 부스럭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지만 입술을 깨물고 참았다. 연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녀는 가장 비참한 관객이 되어 그의 추악한 연기를 지켜봐야 했다. 서연 역시 일자리를 구하는 척 연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아침마다 허름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서서 PC방이나 카페를 전전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곳에서 그녀는 최 실장과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회사의 상황을 보고받고 다음 계획을 지시했다. 그녀의 진짜 전쟁터는 바로 그곳이었다. 최 실장은 매일같이 그녀에게 모든 것을 멈추라고 애원했다. 대표님,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인간의 본성은 충분히 확인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지옥에서 나오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그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 바닥을 봐야겠어. 내 인생을 걸었던 사랑이 얼마나 하찮은 것이었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겠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랑에 배신당한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파헤치는 냉철한 탐정이었고 심판을 준비하는 집행관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 면접을 보러 간다는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섰을 때였다. 그녀는 동네 마트에서 헐값에 파는 야채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골목 어귀에 다다랐을 때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서연이 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는지 전봇대 뒤에 숨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근처 담벼락 뒤로 몸을 숨겼다. 지훈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짜증 섞인 톤이 아니었다.
비굴하고 아첨하는 듯한 서연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목소리였다. 그는 필사적으로 누군가에게 매달리고 있었다. 선배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지금 아내가 모든 걸 망쳐놔서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의 말은 서연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다른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있었고 그 사실을 자신에게 철저히 숨겨왔던 것이다. 서연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혼란스러웠다. 그가 빚을 진 상대는 누구일까? 금액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가 말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보겠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날 밤 지훈은 평소보다 더욱 심하게 술에 취해 들어왔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서연의 멱살을 잡았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그의 입에서 풍기는 지독한 술 냄새와 짐승처럼 번뜩이는 그의 눈빛에 서연은 순간적으로 공포를 느꼈다. 그의 폭력성이 처음으로 물리적인 형태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서연은 저항하지 않고 그의 손길을 받아냈다. 그녀의 차분한 눈빛에 지훈은 오히려 당황한 듯 손을 풀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방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다. 내 인생이 끝났어. 이제 다 끝이라고. 그의 울음소리에는 절망과 자기 연민,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동정심은 조금도 잃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섬뜩한 예감이 고개를 들었다. 이 남자는 단순히 추락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며 그 마지막 발악의 대상은 바로 자신이 될 것이라는 끔찍한 예감이었다. 며칠 후 서연의 예감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지우는 더 이상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집안에 감나가는 물건들을 하나씩 몰래 가져다 팔기 시작했다. 서연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작은 보석함,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시계, 심지어는 유일한 재산 목록인 낡은 노트북까지. 그의 절도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서연이 모든 것을 알고도 묵인하자 그는 그것을 그녀의 무능함과 어리석음으로 치부했다. 그는 아내를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소유물 혹은 장애물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에서는 마지막 남았던 인간성마저 사라지고 굶주린 짐승의 탐욕만이 번들거렸다. 서연은 최 실장을 통해 강지훈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가 누구와 통화했는지, 그의 채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샅샅이 파헤치라고 지시했다.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그는 수년 전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져 있었고 사채업자에게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다. 그 사채업자의 이름은 마동철. 그는 악랄하게로 소문난 인물이었고 채무자를 상대로 폭력과 협박을 일삼는 것으로 유명했다. 지우는 서연의 돈으로 도박 빚을 갚아왔던 것이고 이제 그 돈줄이 끊기자 벼랑 끝에 몰린 것이었다. 그가 전화로 애원했던 상대가 바로 마동철이었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강지훈이 자신과 결혼한 이유는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도박 빚을 해결해줄 재정적 스폰서가 필요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그 스폰서가 가치를 잃자 그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연극을 끝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 위험한 게임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한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강지훈과 마동철, 이 두 남자가 공모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녀는 반격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준비보다 지훈의 행동이 한 발 더 빨랐다. 어느 날 오후 지훈은 뜻밖에도 아주 다정한 모습으로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는 갑자기 그녀의 손을 잡으며 그동안 자신이 못나게 굴었다며 용서를 구했다. 그리고는 뜬금없이 그녀의 앞으로 된 생명보험이 있는지 물었다. 강지훈의 입에서 나온 생명보험이라는 단어는 차가운 비수가 되어 윤서연의 심장에 밝혔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내를 연기했다. 생명보험, 그런 걸 왜 물어봐. 우리 같은 알거지한테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태연했지만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지훈은 실망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어색하게 웃었다. 아니 그냥 혹시라도 당신 앞으로 뭐라도 남은 게 있나 해서. 당신 잘못되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의 말은 걱정을 가장한 탐욕의 속삭임이었다. 그는 아내의 안위가 아니라 그녀의 죽음이 가져다줄 금전적 가치를 계산하고 있었다. 서연은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잠이나 자. 내일 일찍 일어나서 일자리 알아보러 가야 하니까. 그녀는 차갑게 말을 내뱉고는 먼저 자리에 누워 돌아누웠다. 등 뒤로 지훈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은 분노와 결의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지훈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핑계를 댔지만 그의 진짜 목적지는 다른 곳이었다. 서연은 그가 사라지자마자 최 실장에게 연락해 그의 뒤를 밟으라고 지시했다. 그녀의 보이지 않는 눈과 귀가 되어줄 충성스러운 부하였다. 그녀는 이제 강지훈의 모든 움직임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볼 작정이었다. 지훈이 향한 곳은 인천 부두 근처의 낡은 창고였다. 녹슨 철문 앞에서 그가 차에서 내리자 건장한 사내 두 명이 나타나 그의 몸을 수색하고는 안으로 안내했다. 창고 내부는 어둡고 습했으며 비릿한 바다 냄새와 먼지가 뒤섞인 역한 공기로 가득했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낡은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마동철. 거대한 덩치와 험악한 인상, 그리고 온몸을 뒤덮은 문신은 그가 살아온 인생을 짐작하게 했다. 그는 강지훈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손에 든 칼로 자신의 손톱을 다듬고 있었다. 사채업계의 악마로 불리는 그는 빚을 받기 위해서라면 인간의 영혼까지도 저당 잡을 인물이었다. 강지훈은 마동철 앞에 서서 비굴하게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찾아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마동철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앞에 둔 뱀처럼 차갑고 냉정했다. 돈은 준비됐나, 강 변호사. 지훈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직. 하지만 곧 마련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마동철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한때 거대 IT 기업의 CEO였으며 분명 어딘가에 거액의 비자금을 숨겨두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동철은 흥미롭다는 듯 칼질을 멈췄다. 비자금이라. 그럴듯하군. 그런데 그 여자가 제 발로 돈을 내놓을까?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지훈은 망설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끔찍한 계획이 있었지만
차마 자신의 입으로 꺼내기는 두려웠다. 그의 망설임을 꿰뚫어본 마동철이 먼저 입을 열었다. 방법이야 간단하지.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설득은 고통이거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에게 다가갔다. 거대한 그림자가 지훈을 집어삼킬 듯 덮쳤다. 마동철은 지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귓가에 악마처럼 속삭였다. 네가 판을 깔아.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리고 일이 끝나면 흔적은 남기지 않는 게 좋겠지. 그 말의 의미를 깨달은 지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뜯어내는 것을 넘어 서연을 살해하겠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그는 거절할 수 없었다. 마동철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넘기기로 결심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기어들어가는 수준이었다. 그는 더 이상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 변호사가 아니었다. 그는 아내를 제물로 바쳐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는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추악한 배신자일 뿐이었다. 그는 마동철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 시각 서연은 PC방 구석자리에서 최 실장이 보내온 보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지훈과 마동철의 만남을 몰래 촬영한 사진과 멀리서 녹음된 그들의 대화 내용이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 떠 있었다. 그녀는 헤드셋을 낀 채 자신의 죽음을 모의하는 남편의 목소리를 담담하게 듣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 눈물도 분노도 슬픔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감정은 차가운 결의 아래 얼어붙어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더 이상 사랑의 진위를 확인하는 시험이 아니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전쟁이었고 정의를 위한 심판이었다. 서연은 최 실장에게 몇 가지 지시를 내렸다. 마동철과 그의 조직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그들의 범죄 행각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라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 이 모든 자료를 즉시 경찰과 언론에 넘기라는 비상 계획도 전달했다. 그녀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었다. 보고를 마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PC방을 나섰다. 밖은 어느새 어둑해져 있었다. 그녀는 집으로 향하는 길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빌딩 숲에 가려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처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오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자 지훈이 먼저 와 있었다. 그는 놀랍게도 아주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마동철을 만나고 온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태연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서연을 발견한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다. 그의 연기력은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왔어, 일자리는 좀 알아봤고 그는 다정하게 물으며 그녀의 손에 들린 비닐봉지를 받아주었다. 그 안에는 저녁거리로 사온 라면과 김치뿐이었다. 지우는 봉지 안을 들여다보고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이내 표정을 감추었다. 그의 인내심은 이제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서연에게 와인을 마시자고 제안했다. 어디서 났는지 모를 싸구려 와인이었지만 분위기를 내기에는 충분했다. 그는 서연의 잔에 와인을 채워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희망적으로 이야기했다. 곧 좋은 날이 올 것이며 다시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서연은 말없이 그의 말을 들어주며 와인을 마셨다. 독배를 마시는 심정이었지만 그녀는 그의 의도를 파악해야 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친절에는 분명 검은 속내가 숨겨져 있을 터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본론을 꺼냈다. 사실 내일 내 오랜 친구가 여기에 한번 들르기로 했어. 서연은 와인잔을 든 채 그를 쳐다보았다. 친구 누구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것이 느껴졌다. 지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응, 사업하는 친구인데 혹시 당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자리가 있을까 해서. 좋은 사람이야. 당신도 만나보면 마음에 들 거야. 그 친구가 누구인지는 불을 보듯 뻔했다. 마동철일 것이다. 그는 내일 이곳에 와서 강지훈과 함께 그녀를 지옥으로 밀어 넣을 작정이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서연은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 적의 계획을 알았으니 그녀가 할 일은 단 하나뿐이었다. 그들이 파놓은 함정을 역이용하여 그들을 심판대에 세우는 것.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잔을 들었다. 그래, 기대되네. 그 친구분. 다음 날 아침 반지하 방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고 축축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이 방 안의 먼지들을 허공에 드러냈다. 윤서연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정신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맑았다. 오늘이 바로 결전의 날이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초췌했지만 두려움에 떠는 패배자의 얼굴은 아니었다. 강지우는 아침부터 안절부절못했다. 그는 아무 이유 없이 방 안을 서성거렸고 쉴 새 없이 담배를 피워댔다. 그의 눈은 초조함으로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서연의 눈치를 살피며 몇 번이나 말을 걸려다 그만두었다. 그의 불안감은 고스란히 서연에게 전달되었지만 그녀는 못 본 척 묵묵히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 친구, 점심때쯤 오기로 했어. 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알았어. 손님 오시는데 방이 너무 지저분하네. 청소 좀 해야겠다. 그녀의 침착한 태도는 오히려 지훈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아내가 무언가 눈치챈 것은 아닌지 의심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었다. 서연은 청소를 핑계로 방 안의 지형지물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좁은 공간에서 그녀가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위치를 머릿속에 새겼다. 무거운 냄비, 날카로운 주방 가위, 뜨거운 물이 담긴 주전자. 그리고 비상시에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낡은 스마트폰은 옷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다.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자 밖에서 둔탁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지우는 화들짝 놀라며 현관문으로 달려나갔다. 잠시 후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두 명의 남자가 방 안으로 들어섰다. 한 명은 어제 사진으로 확인했던 마동철이었고 다른 한 명은 그보다 덩치가 더 큰 험상궂은 인상의 부하였다. 마동철은 비좁고 곰팡내 나는 방 안을 경멸적인 시선으로 한번 훑어보고는 서연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윤서연 대표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강 변호사 친구 되는 마동철이라고 합니다. 그는 능글맞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서연은 그의 손을 마주 잡지 않았다. 그녀는 가만히 서서 세 남자를 차례로 훑어보았다. 배신자 남편, 탐욕스러운 사채업자, 그리고 폭력을 행사할 행동대원, 완벽한 지옥의 삼위일체였다. 그녀의 침묵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지우는 당황하며 둘 사이를 중재하려 했었다. 하하, 제 아내가 낯을 좀 가려서. 자, 일단 앉으시죠, 형님.
지훈이 마동철을 낡은 소파로 안내했지만 마동철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서연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강 변호사,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 이제 슬슬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어때? 우리 모두 바쁜 사람들이잖나. 그 말을 신호로 지훈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위선의 가면이 벗겨져 내렸다. 그는 현관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서연의 퇴로를 막아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연민이나 죄책감이 아닌 차가운 탐욕과 조급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연극은 끝났다. 진짜 본 모습을 드러낸 악인들만이 무대 위에 남았다. 서연은 뒷걸음질 치며 물었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계산된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마동철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무슨 짓이라니 섭섭하게. 그냥 작은 부탁을 하러 온 것뿐이야. 윤 대표님이 어딘가에 꽁꽁 숨겨둔 비자금, 그거 우리랑 좀 나눠 쓰자는 거지. 비자금이라니, 그런 거 없어. 회사는 망했고 나한테는 한 푼도 남지 않았다고 서연은 필사적으로 부인했다. 하지만 마동철은 코웃음을 쳤다. 에이, 그러지 마시고 잔머리 굴릴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우리 강 변호사가 그러는데 당신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서 순순히 내놓지는 않을 거라고 하더군. 그는 턱짓으로 부하에게 신호를 보냈다. 거구의 사내가 성큼성큼 다가와 서연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쇠붙이 같은 그의 소나기 힘에 서연은 저도 모르게 신음을 흘렸다. 공포가 심장을 옥죄어왔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정신을 집중했다. 이성을 잃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마지막으로 묻지. 돈 어디에 있어? 마동철의 목소리는 이제 어떠한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것은 채무자의 손가락을 자르기 직전에 사채업자가 내뱉는 섬뜩하고 냉정한 최후 통첩이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저항에 마동철의 인내심이 마침내 바닥을 드러냈다. 좋아. 말이 안 통하면 몸으로 대화하는 수밖에. 그는 부하에게 고갯짓을 했다. 그 순간 남자의 주먹이 서연의 복부를 강타했다. 숨이 멎는 듯한 고통과 함께 그녀의 몸이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지훈은 그 광경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빨리 돈의 행방을 말하라는 듯 그녀를 재촉하고 있었다. 서연은 바닥에 쓰러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한 것은 남편의 배신이 주는 절망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절망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정신을 집중하며 주변을 살폈다. 부엌 테이블 위에 놓인 뜨거운 물주전자, 저것을 이용해야 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척 신음하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부엌 쪽으로 몸을 움직였다. 정말 돈 없어. 믿어줘. 그녀의 애원은 마동철의 귀에 닿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그녀의 고통을 즐기는 듯한 잔인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더 해봐. 입을 열 때까지. 부하가 다시 그녀에게 다가와 머리채를 잡아 일으키려던 순간이었다. 서연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몸을 굴려 남자의 다리를 걸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거구의 사내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는 사이 서연은 재빨리 몸을 일으켜 부엌 테이블로 달려갔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뜨거운 물이 담긴 주전자를 집어들어 마동철을 향해 그대로 뿌려버렸다. 끓는 물을 뒤집어 쓴 마동철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다.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지훈과 부하가 당황한 사이 서연은 테이블 위에 있던 과도를 집어들고 그들을 향해 겨누었다. 가까이 오지 마.
더 이상 오면 찔러버릴 거야. 그녀의 눈빛은 겁에 질린 사슴이 아닌 새끼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맞서는 어미 늑대처럼 번뜩였다. 과도를 움켜쥔 윤서연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상대를 꿰뚫을 듯 날카로웠다. 뜨거운 물에 데어 비명을 지르던 마동철이 고통 속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사리가 가득한 눈으로 서연을 노려보았다. 이 미친년이. 마동철이 으르렁거리며 부하에게 소리쳤다. 뭐해 멍청한 새끼야. 전현 당장 잡아 하지만 거구의 사내는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다. 서연이 든 과도는 작고 보잘것없었지만 죽기 살기로 저항하는 사람의 기세는 그를 압도하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주춤거렸다. 이 짧은 대치 상황에서 서연은 자신의 유일한 무기인 머리를 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동철이 아닌 강지훈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냉정했다. 강지훈 잘 봐. 이게 당신이 선택한 남자의 진짜 모습이야. 그리고 당신의 미래이기도 하지. 그녀의 말에 지훈의 어깨가 움찔했다. 서연은 틈을 놓치지 않고 그의 불안을 파고들었다. 당신 정말 마동철이 돈을 찾으면 당신이랑 나눠 가질 거라고 믿어 천만에. 그는 돈을 손에 넣는 순간 모든 걸 아는 당신부터 처리할 거야. 당신은 처음부터 쓰고 버릴 장기말에 불과했어. 닥쳐 쓸데없는 소리 짓거리지 마. 지훈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의 말은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의심과 공포를 정확하게 꿰뚫었다. 그는 마동철의 잔인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자신을 이용하고 버릴 것이라는 사실 또한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서연의 심리전은 마동철을 더욱 격분하게 만들었다. 시끄러워 전연의 혓바닥을 뽑아버리기 전에 어서 덮쳐 그는 고통을 참으며 직접 나서려 했지만 화상 입은 다리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부하를 발로 차며 재촉했다. 저 칼 하나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냐, 당장 해치워. 결국 부하가 어쩔 수 없다는 듯 서연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는 방어용으로 근처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었다. 서연은 뒷걸음질 치며 거리를 유지했다. 좁은 반지하 방은 순식간에 목숨을 건 결투장으로 변했다. 그녀는 자신이 물리적으로 저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승리가 아니라 탈출할 시간이었다. 남자가 의자를 휘두르며 그녀를 덮치는 순간 서연은 몸을 낮춰 공격을 피하는 동시에 옆에 있던 낡은 텔레비전을 향해 과도를 던졌다. 날카로운 칼날이 브라운관에 밝히며 펑하는 소리와 함께 스파크가 튀었다. 갑작스러운 폭발음에 남자들이 순간적으로 주춤했다. 서연은 그 찰나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텔레비전의 전원 코드를 뽑아든 채 마동철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리고는 전선 끝의 금속 부분을 그의 상처 입은 다리에 그대로 갖다 댔다. 크아악 화상 입은 상처에 가해진 날카로운 고통에 마동철이 다시 한번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그의 부하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다. 혼란이 극에 달한 그 순간 서연은 망설임 없이 현관문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녀의 유일한 탈출구였다. 하지만 문 앞은 강지훈이 가로막고 있었다. 그는 공포와 혼란에 빠진 얼굴로 달려오는 서연과 쓰러진 마동철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서연의 경고가 메아리 쳤다. 비켜. 서연이 절규하듯 소리쳤다. 그 순간 강지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서연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만약 서연을 잡았다가 마동철에게 함께 살해당한다면 그의 아주 짧은 망설임이 서연에게는 천금 같은 기회가 되었다. 서연은 그의 옆을 스치듯 지나쳐 문고리를 잡았다. 하지만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잠금 장치를 풀려고 애쓰는 사이 정신을 차린 마동철의 부하가 그녀의 등 뒤로 달려들었다. 거기서 이녀나 절체절명의 순간 서연은 가까스로 잠금 장치를 푸는데 성공했다. 그녀는 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남자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았지만 서연은 고통을 참으며 뿌리치고는 어두운 골목으로 몸을 던졌다. 놓치지 마 전연을 잡아 등 뒤에서 마동철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서연은 돌아보지 않고 필사적으로 달렸다. 맨발이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과 날카로운 돌멩이들이 발바닥을 찔렀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그녀는 오직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어두운 골목길을 미친 듯이 질주했다. 심장이 터질 듯 했고 폐는 찢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여기서 잡히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마침내 희미한 불빛이 보이는 큰 길이 나타났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큰 길로 뛰쳐나갔다. 지나가던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급정거했고 행인들이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엉망이 된 옷차림과 상처투성이인 맨발 공포에 질린 그녀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추격해오는 발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근처 건물의 어두운 구석에 몸을 숨겼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옷 속에 숨겨두었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액정은 깨져 있었지만 다행히 전원은 켜졌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 실장이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갈라지는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최 실장. 시작됐어. 지금 즉시 계획을 실행해. 그 말을 끝으로 그녀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힘없이 떨어졌다. 그녀의 반격이 마침내 시작된 것이었다. 윤서연의 전화가 끊기고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가 숨어 있는 건물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최민혁 실장과 전문 경호원들이었다. 최 실장은 상처투성이가 된 서연의 모습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몸을 감쌌다. 대표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잠겨 있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경호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 올라탔고 세단은 밤의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졌다. 그녀가 이송된 곳은 아우라 테크가 비밀리에 운영하는 최첨단 의료시설이었다.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은 VVIP들만을 위한 공간이었다. 의료진들이 신속하게 그녀의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 서연은 마치 다른 사람의 몸을 치료하는 광경을 보듯 무표정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육체의 고통은 그녀의 정신을 지배하지 못했다. 치료가 끝나자 그녀는 샤워를 하고 준비된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더 이상 반지하 방의 비참한 아내가 아니었다. 간결하지만 품격 있는 검은색 정장 차림의 그녀는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온 여왕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고 그 어떤 연민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의료시설 지하에 위치한 비밀 벙커는 완벽한 지휘 통제실로 변해 있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법무팀, 보안팀, 그리고 홍보팀의 핵심 인력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서연의 충신들이었고 그녀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심판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서연은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첫 번째 명령을 내렸다. 강지훈 변호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그의 로펌 파트너 변호사들에게 즉시 전송하세요. 그의 불법 도박 내역 마동철과의 채무관계,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까지 포함해서 그녀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법무팀장이 노트북을 두드렸다. 몇 분 후 강지훈이 속한 국내 최고의 로펌은 발칵 뒤집혔다. 로펌의 명예를 더럽힌 강지훈은 그 즉시 파트너 자리에서 파면되었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그의 사회적 생명은 단 몇 분 만에 완벽하게 끝장나버렸다. 서연의 두 번째 명령이 이어졌다. 강지훈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와 자산을 동결시키세요. 결혼 생활 중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에 대한 민사 소송을 즉각 제기하고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합니다. 그녀의 재산을 담보로 한 그의 모든 금융 활동이 순식간에 멈춰섰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한편 서연에게서 도망친 후의 반지하 방은 아수라장이었다. 마동철은 화상 입은 다리의 고통과 분노로 이성을 잃고 날뛰었다. 그는 모든 것을 망친 강지훈의 멱살을 잡고 그를 벽으로 밀쳤다. 이 쓸모없는 새끼야, 돈은커녕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려 전연이 도망쳤으니 이제 우린 다 끝났어. 강지훈은 공포에 질려 벌벌 떨었다. 그 역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서연은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상처 입은 채 도망친 것이 아니라 반격을 위해 잠시 물러선 호랑이였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그녀의 무자비한 보복뿐이었다. 그들의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다. 마동철의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의 불법 사채, 사무실과 도박장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최 실장의 팀이 수년간 수집해온 그의 범죄 증거들이 익명의 제보자라는 이름으로 검찰의 통째로 넘어간 것이다. 마동철은 패닉에 빠졌다. 그의 범죄 제국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강지훈을 버리고 혼자 도망치기 위해 급히 짐을 챙겼다. 내 놈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치게 생겼어. 오늘부터 우리는 모르는 사이다. 그는 강지훈을 저주하며 서둘러 반지하 방을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그가 문을 열었을 때 문 앞에는 이미 수십 명의 형사들이 쫙 깔려 있었다. 그들은 마동철을 보자마자 그를 덮쳐 수갑을 채웠다. 폭력, 협박, 불법 채권, 추심 범죄 단체, 조직 혐의 등 그의 죄목은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는 저항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처박혔다. 같은 시각 강지훈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방 한가운데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휴대폰으로 로펌에서의 해고 통지 문자가 도착했고 은행에서는 그의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불과 1시간도 안 되어 그가 이룬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서연은 벙커의 대형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마동철이 체포되는 장면, 그리고 절망에 빠져 울부짖는 강지훈의 모습. 그녀의 얼굴에는 어떠한 표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기쁨도 슬픔도
통쾌함도 아니었다. 그저 텅 빈 것 같은 고요함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최 실장이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와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대표님 강지훈도 경찰에 신고하시겠습니까?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강지훈을 마동철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고 싶지 않았다. 그에게는 법의 심판보다 더 잔인한 벌을 내려주고 싶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의 고문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는 아직 쓸모가 남았습니다. 그녀는 모니터 속에서 무너져 내린 남자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한때 자신이 목숨처럼 사랑했던 남자였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다. 물론 그것은 구원을 위한 기회가 아니라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잔인한 자비였다. 그녀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며칠 후 강지훈은 윤서연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짧은 메시지였다. 그에게는 마지막 동아줄과도 같은 연락이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줄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에 부풀었다. 그는 남은 돈을 탈탈 털어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그녀가 말한 약속 장소로 향했다. 약속 장소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한때 함께 살았던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였다. 집안은 그가 떠날 때와는 달리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압류 딱지는 모두 사라졌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마치 지난 몇 주간의 악몽이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서연은 거실 중앙에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상처 입은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실크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예전보다 더 당당하고 차가워 보였다. 지훈은 그녀의 기세에 압도되어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발치에 매달려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마동철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어. 다시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게. 그의 애원은 처절했지만 서연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다. 그녀는 차가운 눈으로 무릎 꿇은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물 속에서 그녀는 단 한 방울의 진심도 찾아낼 수 없었다. 서연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사랑 당신 입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역겨운 건 없을 거야. 그녀는 천천히 거실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으로 다가가 리모컨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켜지자 지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화면에 나온 것은 바로 그들이 살았던 반지하 방의 내부였다. 마동철과 그의 부하가 서연을 폭행하고 지훈이 그것을 방관하던 그날의 모든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다. 서연이 몰래 설치해둔 초소형 카메라가 모든 진실을 담아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도 마동철이 시켜서 한 연기였니?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서 그의 모든 변명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서연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를 시험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쳐놓은 거대한 거미줄에 스스로 걸어 들어온 한 말이 나방에 불과했다. 서연은 영상을 끄고 그에게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당신은 날 시험에 들게 했고 그 시험에서 처참하게 실패했어. 당신에게 줄 용서 따위는 없어. 당신이 받을 것은 오직 법의 심판뿐이야. 그녀는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고백했다. 회사의 부도는 그녀가 꾸며낸 연극이었으며
그의 사랑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마지막 시험대였다고. 그 순간 지훈의 모든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그는 부와 명예를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그가 누렸던 모든 것은 서연이 허락한 신기루에 불과했다. 그는 절망감에 울부짖었지만 더 이상 그의 눈물을 받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서연이 손짓하자 거실 한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형사들이 나타나 그의 양팔을 붙잡았다. 살인교사, 폭행 공모 상해 등 그의 죄목 역시 마동철 못지않았다. 그는 짐승처럼 발버둥치며 끌려나갔다. 펜트하우스를 나서기 직전 그는 마지막으로 서연을 돌아보며 소리쳤다. 너도 똑같아. 사람 마음 같고 장난친 악마라고. 그의 마지막 발악에도 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맞아. 당신이 날 악마로 만들었어.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서연은 혼자 남아 텅 빈 공간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았다. 몇 주 후 아우라테크는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화려하게 부활했다는 기사를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위기는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윤서연 대표의 전략적인 위장이었다는 분석 기사가 쏟아졌다. 그녀의 주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이 치솟았고 그녀는 재계의 존경과 경애를 한 몸에 받는 철의 여인으로 거듭났다. 강지훈과 마동철은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다 곧 새로운 스캔들에 묻혀 잊혀갔다. 세상은 그렇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흘러갔다. 오직 서연의 시간만이 그날의 상처 위에 멈춰 서 있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다시 펜트하우스 통유리 앞에 섰다. 이야기의 시작과 같은 장소 같은 풍경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붉은 와인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사랑을 믿었던 순수한 자신을 잃었고 타인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을 잃었다. 그 대가로 그녀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인함과 냉철한 이성을 얻었다. 이것이 그녀가 치른 시험의 결과였다.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씁쓸했지만 더 이상 아프지는 않았다.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 연극은 없을 것이고 오직 현실만이 존재할 뿐이었다.